내가 전부 다 열심히 하면 전부 다 안 올라. 어떤 특정 영역을 집중적으로 파야 성적이 올라. 그런데 이 모든 영역을 다 잘하고 싶다라는 자세는 좋은데 그 마음은 고2 때 가졌어야 돼. 이미 늦었어. 영어 등급제 이후로 영어 실력이랑 성취도 사이의 비례관계는 완전히 깨졌어. 자기가 쓴 글을 다른 선생님한테 첨삭받은 것보다 다른 학생이 쓴 글을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서 내가 첨삭해볼 때 실력이 더 빨리 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장기간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진화되지 않은 상태라서 우리는 일단 책상에 앉으면 집중이 안 돼. 자, 이제 6월 모평을 봤어. 6월 모평 끝난 후부터 기말고사 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무얼 해둬야 하느냐, 그걸 정리할 차례인데, 사실 이 영상 업로드 시점 기준으로 좀 늦었지, 이 영상이. 그런데 이 영상의 내용은 기말고사 준비 방법이 아니야. 내가 내신 강사는 아니잖아, 입시 강사지. 기말고사 준비 방법이 아니라 이 시즌 사이에 꼭 해둬야 될 고3 전체의 입시 포트폴리오상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정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말고사 준비 방법이 아니야. 따라서 지금 기말고사가 끝났다 하더라도 이 내용을 듣고, 아, 지금부터라도 내가 저 내용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놓쳤네, 그러니까 여름방학 내에는 반드시 해놔야겠다. 쉽게 말하면은 지금부터 여름방학 끝날 때까지 해둬야 될 걸 총망라한 내용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시작해보자. 수능 각 과목별로 그 과목 안에 영역들이 있어. 예를 들면 미적분, 확률 통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지수로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영어라면 어휘, 단문 독해, 장문 독해, 구문, 듣기, 이렇게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 수학은 뭐 직관적으로 너무 잘 돼 있고, 탐구랑 사실상 단원이야. 단원이 영역이지. 그렇게 영역별로 골라야 돼. 뭘 집중적으로 내가 이번에 할 것이다. 그 다음에 거기에만 집중을 해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우리 그거 해봤지. 돋보기로 까만 종이에 대고 이렇게 햇볕을 모으면은 어떻게 돼? 볼록렌즈가 햇볕이 점점점 줄어들면서 점이 되면 화르륵 하고 불이 붙지. 근데 그렇게 좁아진 점이 되기 전에, 초점이 맞기 전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가 갑자기 어느 임계점을 지나가면 화르륵 하고 불이 붙잖아. 성적도 그 방향으로 올라가거든. 내가 전부 다 열심히 하면 전부 다 안 올라. 어떤 특정 영역을 집중적으로 파야 성적이 올라. 그래야 변화가 온단 말이야. 볼록렌즈로 깜지 태우듯이. 이거 좀 자세히 봐봐. 일단 첫째로 이번에 본 6평 결과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3평 사설 6개월치, 이 세 가지 요소 모두 반영하는데 비율은 5대 3대 2야. 얘 5, 얘 3, 얘 2. 그런데 이 3평이 몇 년 전부터 더 이상 평가원 시험이 아니라 이 지자체 시험이란 말이야. 사실은 사설보다도 못해 유형. 그러니까 자기가 그 학원에서 모의고사도 봐주는데 그 학원 선생님들을 좀 믿는 편이다, 또는 자기가 서점에서 그 사설 모의고사를 사서 풀어봤는데 이 쓰레기보다는 낫더라 라고 하면 3대 2 이렇게 해도 괜찮아. 그거는 너희들 자유를 맡길게. 어쨌든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반영을 해서 과목별, 다시 말하는데 아니야, 각 과목 내 세부 분야별로 오답률을 체크를 해야 돼. 오답률을 체크해서 과목별로 세부 영역 한 개나 많아야 3개 이하로 딱 정해야 돼. 무슨 말이냐? 가령 보자. 각 세부 영역이 있어. 구문, 단어, 문법, 뭐 이따 치자. 그 다음에 지수로고, 뭐 미적분, 확률 통계 이따 치자. 고전문학, 현대문학, 화법, 뭐 매체, 뭐 이렇게 다 치자. 이럴 때 이번에 내가 8문제 나왔는데 여태까지 체크해보니까 오답률이 6문제를 틀렸네, 뭐 이럴 수도 있고, 아 12문제가 나왔는데 나는 3문제 틀렸네, 이럴 수도 있고. 그걸 확률로 계산을 해. 그러면 나, 다, 아 3개만 공부하는 거야. 나머지는 공부하지 않는 거야. 그래야 성적의 변화가 와. 그런데 선생님, 저는요 목표 대학교가 여기에요. 근데 선생님 말씀 알겠어요. 나, 바, 아가 제가 아주 쓰레기지만 사실 차도 많이 부족한데 얘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 걱정 뭔지 알아. 전 다 열심히 하고 싶어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 마음 아주 존중받아 마땅해. 그런데 이 모든 영역을 다 잘하고 싶다라는 자세는 좋은데 그 마음은 고2 때 가졌어야 돼. 이미 늦었어. 게다가 이 중에서 요 3개만 고르고 해도 성적은 올라. 그 이유를 말해주자면, 첫 번째로는 얘야. 오르는 속도가 떨어지는 속도보다 빠르다.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요것도 부족하지만 요거를 선택함으로 해서 얘가 오르는 속도가 있고 얘가 떨어지는 속도가 있잖아. 이때 얘가 오르는 속도가 훨씬 빨라, 얘가 떨어지는 속도보다. 그럼 어떻게 돼? 전체적으로 성적은 오르게 돼. 특히 이제 조금 열심히 하는 애들은, 특히 나는 여기선 잘 안 틀리는데 이것만큼은 좀 놓치기 싫어요. 아 좋아, 이 마음도 이해하고, 아 존중받아 마땅한데 거의 안 떨어져. 여기까지 올라간 거는 아예 떨어지는 속도가 올라간 속도보다 느리다가 아니라 아예 안 떨어져. 걱정하지 말라는 거지. 또 하나, 오르는 속도가 떨어지는 속도보다 빠르다는 거 외에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지, 눈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귀로 공부하는 게 훨씬 오래 기억에 남고, 시험장에서 문제에 적용하고 응용하는데 훨씬 로딩 속도가 빨라. 두뇌에서 수능 시험장에서.
이게 뭐야? 아무리 너네가 학교 선생님을 무시하고 학원 선생님이 훨씬 잘난 것 같고 학교 선생님은 맨날 뻔하고 3등급 수준밖에 안 되는 기초적인 내용만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그 내용의 적중률이 아니라 내용이 너희들 고막을 계속 간지럽힌다는 얘기야. 그래서 학교 측 수업은 무조건 들어야 되거든. 그 얘기는 뭐야? 지금 내가 말하는 영역을 선택을 해서 거기에만 초점을 집중하라는 얘기는 자습에만 해당되는 거지 학교 쪽 수업은 들어야 되는 거야. 내가 연초에 시리즈에서 했었잖아. 그지? 그럼 학교 측 수업을 들으면은 오르는 속도보다 떨어지는 속도가 느리다가 아니라 아예 안 떨어져. 얘도 안 떨어지고 얘도 안 떨어지고 얘도 안 떨어져. 그냥 얘만 올라. 그 얘기는 뭐야? 얘가 아예 선크림 역할을 해줘. 절대 안전이란 얘기지. 무조건 오르는 속도가 떨어지는 속도보다 빠르니까 전체 성적이 올라 라고 내가 강조했는데 사실은 안 떨어져. 얘가. 그러니까 전체 성적은 무조건 빠른 속도로 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경험상 얘를 다 하는 애들은 적어도 이 시점 이후로는 안 올라. 왜냐면 과목이 얘 하나니? 과목이 한두 개야? 그러니까 그게 볼록 렌즈 그 햇빛 부분이 모아져 있는 초점 부분이 너무 넓으니까 아예 불이 안 붙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한다고 하는데 성적은 변화가 없고. 근데 9월, 10월이야 지금. 그러면 지쳤고 마음만 급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꽉 나는 거지. 그냥 공부 안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슬슬 10월쯤 되면 아직 수능도 안 봤는데 벌써 또 재종반 검색하고 다시 재수 처음부터 리셋해서 시작하면 공부 되게 잘할 것 같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라는 후회 속에서 차라리 재수해서라도 더 좋은 대학교 가면 낫지 않을까? 그런데 재수하면 어때? 똑같은 실수를 똑같이 반복한다는 거지. 꼭 명심하고. 그 다음에 사탐은 아직 할 필요가 없어. 오답률 분석을. 왜냐면 선생님 경상 고3은 당연하고 재수생조차도 사탐은 여름방학이 끝나야 그 해에 자기 실력이 만들어져. 아직은 안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답률을 체크한 그 세부 영역의 성취도가 큰 시사점을 갖지를 못해. 그래서 자기가 사탐 빼고 국영수만 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러나 과탐은 좀 달라. 똑같은 탐구를 하더라도 이과랑 문과에서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게 사실은 탐구거든. 사탐 한 과목의 볼륨이랑 과탐 한 과목의 볼륨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지. 그래서 보통 이과생들 중에서 상위권 애들은 여름방학 시작하기 전에 이미 과탐의 볼륨이, 그러니까 실력이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과탐은 이걸 하는 게 좋아. 근데 자기는 이과생이고 과탐 선택이지만 사실은 문과 애들 사탐이나 마찬가지로 아직 아무것도 안 만들어졌다 이런 애들도 있을 수 있겠지. 그러면은 이거 안 해도 돼, 과탐.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면은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탐구는 여름방학에 쇼가 끝난다. 그건 꼭 명심하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가 취약해도 반드시 선택은 해야 된다는 거 아까 말했지. 이거 꼭 명심하고 넘어가자. 영어 실수 방어전. 이거는 굳이 내가 설명 안 해도 이미 여러 번 여러 과목의 선생님들한테 반복적으로 들었을 거야. 하지만 너무 중요하니까 간략하게 짧게 빨리 강조할게. 영어 등급제 이후로 영어 실력이랑 성취도 사이의 비례관계는 완전히 깨졌어. 이런 말, 혹시 이 영상을 외고생들이 보고 있다면 기분 나빠할 수 있겠지만은 선생님은 되게 유명한 외고 여러 군데 들어가 봤거든. 그러니까 수업을 들어가 봤다고. 그런데 그 외고 애들이 일반적으로 일반고 애들보다 수능 영어 점수가 낮아. 등급제 하기 전부터 그랬어. 왜 그럴까? 영어 실력이 딸려서? 아니지. 왜냐면 지금은 영어 난이도를 되게 낮게 출제해서 실수 적게 한 놈, 그 다음에 실수 하나로 등급이 2등급이 돼버리거나 3등급이 돼버리는 그런 분위기가 이미 몇 년 전부터 만들어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외고처럼 심화된 영어를 하는 애들은 거기에 학습 부하가 많이 걸려서 오히려 수능에 맞춘 낮은 난이도의 영어를 탄탄하게 다지고 실수를 제거할 수 있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심화 영어 실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요 난이도에서 아래층에서 실수하는 거는 좀 별개의 문제니까. 그렇게 해야 난 두 문제밖에 안 틀렸는데 2등급 나와버리고 심한 애는 한 문제 틀리면 2등급 나와버리고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실력과 성취도 사이의 비례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영어 1등급을 맞아야 돼. 그런 애들은 풀이의 감각화를 통해서 내 점수를 지켜야지. 남들이 모르는 거 난 더 지금부터 배워야지. 언제? 고3 여름 이후에 더 어려운 내용, 더 심화된 내용으로 내 실력을 닦아야지 하는 것은 보통 영어 등급제 이후로 수학이나 국어에 비해서 밥벌이가 힘들어진 사교육 영어 강사한테 놀아나는 꼴밖에 안 난다. 그럼 완전히 멍청한 짓이야. 솔직히 말하면 영어는 지금 이 시점 이후로 학원 자체가 독이야. 혼자 해야 돼. 그래야 다 잤죠. 자, 성취도만 믿고 방심하지 마라. 그리고 나는 이미 성취도를 만들었어. 영어가 고3 올라온 이후로 계속 1등급이야. 알아. 하지만 이 여름 이후로 요거 다지는 애들이 많아. 그럼 뭐야? 내가 1등급이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아무리 절대평가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방심하지 말고 어려운 내용 하라는 거 아니야. 방심하지 말다는 것은 어려운 내용 한다는 뜻이 아니라 요걸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주로 낮은 난이도의 실수가 나는 것은 문법 구문 문제랑 장문 독해, 그러니까 단문 독해 빼고 중문 독해와 장문 독해 요 두 군데 실수가 많이 나타나. 어휘에서 실수하는 것은 그 실수 아니야, 솔직히. 너네 알지? 솔직히 우리 까놓고 얘기하자. 어휘 문제에 실수하는 게 그게 실수냐? 그냥 어휘를 잘못 외운 거지? 그러니까 요 두 개를 집중적으로 푸는데 내가 생각해서 풀면 안 돼. 문법 구문을 하는데 이거 뭐 문법적으로 따져가지고 이게 틀렸다, 이게 어색하다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이거 이상한데? 하고 바로 찍을 수 있어야 돼. 그게 실수를 막는 방법이야.
내가 이게 감각적으로 풀었을 때 실수가 적어지는 거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문제 풀이의 절차와 메커니즘을 이렇게 만드는 애들이 있거든. 주로 사교육에서 많이 그걸 만들어주지. 이 시점 이후로 굉장한 비기를 전달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거 다 실천할 수도 없을 뿐더러 다 실천하면 절대 영어를 제 시간 내에 못 풀어. 지문이 얼마나 긴데. 그래서 남은 기간 감각화하는 것이, 아는 걸 더 아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감각화하는 것이 실수를 줄인 싸움이다. 그 다음에 너네도 알겠지만 독해는 사실 어렵게 안 나와. 어렵게 나오는 건 딱 두 가지야. 영어 독해 어렵게 나오는 건. 첫째, 영어가 어려운 게 아니라 해석해 놓은 다음에 국어 문제로 돌변하는 문제들이 있어. 뭔지 알지? 그거는 영어 실력으로 어려워진 게 아니잖아. 이미 다 해석이 됐는데 국문 자체가, 언어 논리, 국어 논리 자체가 어색해서 문제 풀이가 애매해지는 걸 이제 난이도 높은 거라고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지문의 길이가 긴 거지. 그걸로 난이도 조절을 한단 말이야. 영문 자체에 복잡하고 어려운 지문 냈다가는 작살나거든. 평가원 원장 막 사임하고 그래야 돼.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어. 따라서 사실상 속도 싸움인데, 이 속도 싸움을 만들어주는 건 뭐냐? 내가 읽고 막 영어학원에서 배운 것처럼 막 사선 긋고 막 이거 대세 용법이야 막 동그라미 세모 치고 이러고 앉아있다면 이미 그건 강박화가 아니야. 그건 직독직해가 아니잖아. 그치? 속독직해가 되려면은 그냥 쭉쭉 읽고 문제인지 알아야 돼. 국어처럼. 그 다음에 문제, 지문 밑에 나와 있는 문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꼭 필요한 키워드에 뭐 체크 하나 정도는 몰라도 막 영어 지문에다가 이거 표시하고 저거 표시하고 이런 거 지금 영어에서 배우고 있다면 그건 완전히 예비 고1 학원 방식을 너네가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절대 속도 안 나와, 그렇게 해서는. 그것들이 뭐야? 이 속도의 문제가 바로 요걸 유발하게 되고, 요걸 유발하는 게 뭐야? 바로 1등급 하던 애가 2등급 맞고 2등급 하던 애가 3등급 맞는 걸 유발하는 거지. 너네 알잖아. 사실상 영어 2등급 맞으면 진짜 국어 수학 만점 맞지 않는 한은 인서울은 정시 못 써. 정시 기준 할 때. 그러니까 영어 실수 방어전 시작할 때다. 이거 하루 이틀이 되는 게 아니니까 꼭 강조하고 싶고, 혼자 내가 그 지문 보고 읽고 시간 내에 발버둥 쳐야 생기는 거지 강의 듣는다고 생기는 거 아니야. 이거 꼭 명심해라. 이건 강의로 안 돼. 이거는 책과 나 단 둘만 있어야 돼. 꼭 명심하고. 자, 논술 복습 학습을 시작한다. 내가 연초에 얘기했지만 나는 논술 안 써, 이런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논술 안 쓴다는 이유가 정시에 집중하기 위해서 내 생기부의 비교과가 너무나 학종 친화적이라서 맞아? 아니잖아. 그거 두 개에도 자신 없잖아. 다만 학습 부하가 더 늘어나는 게 두려운 거잖아. 그런데 학습 부하를 최소화시키면서도 논술은 노려야 돼. 6장을 모두 다 학종으로 채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너무 리스크가 커. 내가 연초에 다 설명했으니까 여기서는 반복하지 않을게. 앞에 영상 찾아봐. 어쨌든 논술을 지금 이제 이미 좀 해뒀던 애들은 복습이 될 것이고, 전혀 안 했지만 안 되겠어. 6평 봐보니까 논술을 카드를 쓰긴 써야 될 것 같아 하는 애들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지. 복습 또는 학습을 이제 해야 한다. 어느 정도 시점에 하느냐? 6평 직후에 시작하는 게 딱 맞아. 그 다음에 기말고사 준비 기간에는 잠시 멈췄다가 기말고사 끝난 뒤에 다시 스퍼트를 내서 가는 게 맞지. 그리고 이제 빠른 애들은 9월 마지막 주, 10월 첫째 주에 논술 시험을 보고, 늦는 애들도 이제 수능 보는 이틀 뒤에는 무조건 보잖아.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해도 아주 타이트하게 최소한의 시간만 들여서 하는 거거든. 내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을 듣고 요 정도면 할만하네 하는 애들은 제발 좀 내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 다시 말하지만 난 논술 강사가 아니야. 수시 강사야. 무슨 얘기냐면 논술이랑 학종 둘 다로 돈 벌어먹고 산다고. 그러니까 내가 굳이 애들을 논술로 유도하거나 할 이유가 전혀 없어. 이 점 꼭 명심하고 들어봐. 일단 요 시기에 해야 되고, 일단 기말고사 기간에는, 준비 기간에는 기말에 집중하는 게 맞아. 그 다음에 기말 기간 중에는 논술을 중지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내신 포기에 대해서 내가 지금 말하는 거는, 이 3학년 1학기 중간고사나 3학년 1학기 기말고사를 포기하는 애들 되게 많아.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내신은 단지 내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능을 위한 최고의 모의고사라고 했지. 하지만 지금은 기말고사 기간이 끝났으니까 더 이상 설명 안 하고 넘어갈게. 복습의 대상, 뭘 복습할 것이냐? 일단 3번을 제일 중점에 두되 1, 2번 같이 설명한다. 내 제자들의 내 커리큘럼의 용어로 써놨지만은 내 제자들이 아닌 애들을 위해서 또 번역하면서 지나갈게. 일단 세트, 공개첨삭 세트. 공개첨삭 뭐지? 선생님이 누누이 강조했다시피 자기가 쓴 글을 다른 선생님한테 첨삭받은 것보다 다른 학생이 쓴 글을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서 내가 첨삭해볼 때 실력이 더 빨리 는다고 해서 공개 첨삭을 오프라인에서 내가 진행을 했고, 너희들 스스로도 완전 느낌이 달랐지. 서면 첨삭받는 거랑 공개 첨삭받는 거랑.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 답안을 쓰기 직전에 문제에다가 체크를 하잖아. 이거 밑줄 긋고, 그다음에 이게 요구사항이고 이게 제한사항이고, 구조는 네문단 구성하고 요 내용을 이렇게 순서대로 배치하고, 그 다음에 이걸 알았으면 이 해설을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학생이 쓴 글에 대한 공개 첨삭을 했잖아. 요거 한 문제와 한 문제에 대한 공개 첨삭이 하나가 하나의 세트야. 근데 내한테 배우지 않은 애들은 공개 첨삭 아니어도 좋아. 자기가 서면 첨삭을 받았으면 서면 첨삭자 하나, 그 다음에 그 첨삭을 받기 전에 강의 해설을 들었을 거 아니야. 그 강의를 해설한 걸 필기한 그 해설지, 요 하나가 하나의 세트야.
자기가 논술에 어느 정도 시간 투자하고 6장의 카드 중 몇 장을 쓸지에 따라서 누구는 3세트, 누구는 6세트, 누구는 14세트 이렇게 준비하는 분량은 달라지겠지만 항상 단위는 세트 단위여야 돼. 누구는 이것만 계속 반복해서 한 20문제 보고 누구는 이것만 상처럼 쌓여있고 아니야. 전혀 의미가 없고 이 두 개가 합쳐졌을 때 온전히 하나로서 학습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 세트 단위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복습 대상은 블리츠크리그라고 되어 있지. 이게 이제 논술의 스킬들이 모여져 있는 교과서 같은 거지. 내 제자들은 이 교재를 받았고 내 제자가 아닌 애들은 각자 자기가 배웠던 인강이든 뭐 학원 수업이든 간에 교재가 있었을 거야. 저희는 그런 거 없었는데요. 문제 풀고 그냥 첨삭만 했는데요. 그러면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왜냐하면 이게 중심에서 잡아주지 않으면 얘들이 그냥 읽을 때만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산처럼 다시 흩어지고 의미가 없어지거든. 그러니까 요게 꼭 필요하고 요게 없는 애들은 이제 여기서 좀 설명을 할게. 요거 플러스 각 기출문제 외에 유형별 문제가 따로 있지. 너희들은 이제 자기가 어느 학교 쓸지를 어느 정도 정한다고 표현이 이제 뭐하지? 6평을 봤으니까 정함을 당했지. 쓸 수 있는 학교가 있고 쓸 수 없는 학교가 있고. 어쨌든 그 유형별, 예를 들면 비교 문제를 한다, 해결 방안 문제를 한다, 통계 자료를 제시하는 문제를 한다, 그 다음에 문학 제시문을 많이 출제하는 문제를 한다. 이렇게 유형이 정해져 있어. 그 유형별로 문제 해설지가 하나씩은 무조건 있어야 돼. 내가 지원하는 학교에 해당되는 유형에 해당되는 문제는 해설지가 있어야 돼. 요거랑은 오버랩돼도 되지만 이 단위에서는 얘랑 합쳐서 교과서가 되는 거야. 논술은 이렇게 쓴다라는 교과서만 교과서가 아니라 여기서 비판은 어떻게 하고 비교는 어떻게 하고 해결 방안은 어떻게 하고 논제 분석은 어떻게 하고 구조 접기는 어떻게 하고 유의사항 회피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걸 배웠으면은 그 내용들로 트랩을 팠던 문제를 유형별로 모아져 있는 문제 해설지를 합쳤을 때 그게 교과서가 되는 거야. 요 두 개. 이게 이제 두 번째 복습 대상이고 저는 일단 선생님한테 안 배웠으니까 이거 없고요. 이것도 없어요. 근데 사설학원이나 인강도 해본 적이 없고요. 저 이제 시작이에요 하는 애들은 지금 이거 없다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 이거 뭐냐면 사실은 이거 정리한 거야. 이거를 너희들 바쁘니까 강사들이 대신 보기 좋게 정리한 게 이거일 뿐이지 이거 없다고 해서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고 이런 거 절대 아니야. 먼저 지원 희망대학, 지원 확정 대학은 불가능해. 그건 구평을 봐야 확정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은 희망하는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올해 모의예제, 솔직히 말하면은 내가 지금 이 시즌이 여름방학 끝날 때까지 해야 될 걸 정리해 준다 그랬지. 근데 지금 보통 빠른 학교는 4월 말에 나왔지만 보통은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사실 8월 말까지, 메이저 대학들은 8월에 이거를 사이트에, 입학처 사이트에 업로드 하거든. 모의예제와 해설이 나와 있어. 물론 너네가 합격했을 때 너무나 행복해할 만한 학교일수록 조금 이게 부실하고 건방지기는 해. 어쨌든 요거 또는 논술 특강 동영상이 있어. 이건 인강 아니야. 사설 인강 아니고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돈 좀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 이게 업로드 되어 있어. 물론 사설 강사가 하는 것만큼 자세히 되어 있진 않지만 적어도 작년 채점위원이나 작년 출제위원이었던 수들이 직접 우리는 이런 학생 보려고 이런 의도로 출제했어요를 설명을 해. 그 특강 동영상을 봐야 되는데 사설 인강보다 훨씬 부담이 적어. 돈은 아예 당연히 무료고 시간이 교수들이다 보니까 친절하게 설명 안 하잖아. 그러니까 20분이나 30분밖에 안 해. 막 인강처럼 막 몇 시간씩 하고 그러지 않으니까 부담이 없어. 단 일단 틀었는데 교수가 문제를 풀어주고 앉았어. 요걸 읽어주고 앉았어. 서면으로 이거 업로드한 걸 읽어주고 앉았어. 그런 건 그냥 꺼버려. 근데 요거를 메인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의도로 채점을 한다. 그래서 이러한 너네들의 능력을 보기 위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만든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한 학교들이 있거든. 솔직히 많지 않아. 서울 시내에서 4개에서 6개 정도밖에 안 해. 이렇게 제대로 한 학교들은.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희망하는 학교가 이게 업로드되어 있으면 꼭 이거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과 달리 얘는 거의 모든 학교가 다 가지고 있거든. 가이드북이라고 해서 우리는 어떻게 문제 낸다. 그 다음에 이 내용 있지? 그 다음에 이런 의도로 채점을 할 거다. 글로 다 설명이 되어 있고 PDF 파일이야. 그 다음에 뭐 한 3개년도치 이 문제와 해설이 실려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이거 넣어놓은 학교들도 물론 있고 이게 PDF 파일로 한 140페이지가 넘어가. 그거 다 읽을 필요 없다? 야, 너네 솔직히 고3 정도 되면 눈치 있잖아. 딱 보면은 우리 학교의 장학제도, 우리 학교 논술은 이렇게 미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자기주도적 학습과 독서를 통해서 사고 역량을 그런 내용들 거의 140페이지 중에 한 110페이지 되거든? 그런 거 과감하게 제껴. 그런 담론적이고 교과서적이고 마치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했다.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알맹이 하나도 없는 얘기 그런 거 제끼고 나면 사실상 한 3, 40페이지밖에 안 돼. 자기가 희망하는 학교 3, 40페이지 투자 못하니? 그 다음에 3, 40페이지 중에서 또 이게 이런 논술 가이드북은 막 이쁘게 선생님처럼 이렇게 투박하지 않고 이쁘게 막 조판되어 있고 뭐 뒤에 학교 캠퍼스 사진 있고 해서 너네들 수능 공부하는 게 비하면 전혀 부담 없거든. 1시간도 안 걸려서 다 읽을 수 있으니까 꼭 이걸 보기 바란다. 이 세 가지를 너희들 보기 좋게 정리한 게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시간을 1학기 때 또는 고2 때 투자를 했어. 그럼 그걸 복습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그거를 복습해놓고도 결국은 올해 업로드된 거는 확인해 줘야 되거든. 그지? 근데 내가 그걸 준비를 안 했어. 그러면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강사가 정리 안 해주면 내가 하면 되지 하고 이거 하면 되는 거야. 그지? 요것만 딱
복습 대상으로 정해. 이제 고3이고 고3도 여름방학이 지나고 있는데 이제 와서 논술을 위해서 독서를 하느니 논술을 위해서 신문 스크랩을 하느니 이러지도 않을 거 아니야. 논술을 위해서 무슨 토론 활동을 그렇게 택도 없어. 논술은 시험이야. 시험에 요령 있게 대응하는 게 중요한 거지 정말로 사고력을 어떻게 키우니. 요거만 대상으로 딱 확정하고 요거만 보면 돼. 그러면 얼마나 보느냐? 복습 방법. 하루당 3번에서 5번 할 거야. 근데 번당 15분에서 최대 35분을 넘지 않아야 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요거 잠깐 볼까? 우리의 뇌는 시간이 갈수록 똑같은 집중력을 유지하지 못해. 그거는 너네가 집중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은 원래 그래. 인간이 30만 년 전부터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너네가 하는 걸 2차적 학습이라 그러거든. 어떻게 밥을 먹는지 씹는지 자는지 이게 1차적 학습이고 너네가 하는 그 공부는 2차적 학습이야. 즉 사회적 역량을 위한 학습을 말하는 거지. 이거 시작한 지 6천 년밖에 안 됐어. 인간이 기록상으로 확인된 거는. 그 얘기는 뭐야? 30만 년 전부터 우리는 바나나를 어떻게 까먹어야 제일 맛있나 이것만 학습해 오다가 비교적 최근 6천 년 전부터 겨우 공부를 시작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장기간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진화되지 않은 상태라서 우리는 일단 책상에 앉으면 집중이 안 돼. 그래도 억지로 봐야지 뭐 어떻게 대학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안 되다가 어느 순간 딱 집중이 되다가 조금만 지나면 집중력이 떨어져. 그럼 어떻게 돼? 한번 떨어진 집중력은 바닥을 쳐야 다시 올라와. 그 얘기는 뭐야? 그 얘기는 사실상 우리가 하루에 공부를 이만큼밖에 안 한다는 뜻이야. 너네 알잖아. 집중력 없을 때 공부하는 거 어떤 건지. 그 의미 아무것도 없잖아.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들어왔다고 착 들어도 시험장에 생각도 안 나. 딱 이만큼만 공부하는 거야. 나는 24시간 동안 앉아 있었지만 실제로 내 학습 효율은 이거밖에 없다고. 이게 수능이든 논술이든 한 가지 공부만 하면 이렇게 되거든. 그런데 잘 봐. 수능 공부를 하다가 집중도가 점점점 올라가. 그러다가 떨어지려고 할 때쯤 갑자기 알지? 바퀴가 헛도는 느낌. 뭔지 알지?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 손만 움직이지 머리는 딴 생각하고 있고 지문은 읽고는 있는데 윗줄 까먹으면서 아랫줄 읽고 있고 뭔지 알지? 떨어지는 그 순간에 아이고 안 되겠다 하면서 논술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논술이라고 별거 있어. 논술도 집중력이 떨어져. 그럴 때 다시 수능 공부 시작해. 그러다가 집중력이 떨어져. 그럼 다시 논술 시작해. 그러다가 수능 공부해. 그러다가 다시 논술 시작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니? 내 집중력 곡선이 이렇게 바뀌어. 그럼 그려볼까? 내 집중 면적이 이렇게 적분 알지? 이렇게 적분이 넓어졌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집중력이 떨어진다 싶을 때 15분에서 35분만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논술 집중력도 떨어져. 그때 수능으로 전환해. 요거를 하루에 3번에서 5번만 하는 거야. 이거는 나는 논술이 소중하니까 하루에 한 번 할 때 35분. 난 논술이 뭐 한 장, 2장밖에 안 쓸 거니까 뭐 하루에 3번, 한 번 할 때 15분.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꼭대기 있지? 이게 몇 번이냐, 하루에. 내가 집중력이 떨어지는 이 산꼭대기가 몇 번이냐에 따라서 횟수랑 시간이 달라지는 거야.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너네의 논술 준비가 내가 장담하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그래프로 보여줬지? 수능에 도움이 돼. 수능 시간을 빼서 논술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루 전체 24시간 중에 집중되는 면적이 넓어지므로 오히려 논술 시간을 물리적으로 뺐는데 전체적인 집중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능도 집중력이 높아져서 수능 학습량도 늘어나. 이렇게 하면서 논술 시험 대비까지 할 수 있다면 너네가 전체 입시 낙타 구멍 중에서 노릴 수 있는 바늘구멍이 남들보다 넓어지니까 원하는 대학에 합격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 그치? 이 공식 꼭 외워. 하루당 3에서 5회, 1회당 15분에 35분. 절대 35분 넘으면 안 되고 한 번 할 때. 왜냐면 35분 지나가면 바로 수능 공부해야 돼. 그 다음에 이 전체 꼭대기가 산꼭대기가 5번 넘어가면은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신체적인 문제야. 너네가 공부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뭐 집중이 안 된다든가 이런 문제야. 요거 이상 넘어가면 안 돼. 그 다음에 해당 설명 내용 있잖아. 자기가 미리 공부해놓던 애들, 복습한 애들, 예를 들면 내 제자 같은 애들 이미 커리큘럼을 끝냈잖아. 그러면 수업 장면, 내가 일부러 수업 시간에 막 웃긴 얘기, 잔인한 얘기, 막 재미있는 싸움 장면 얘기, 대단한 얘기 많이 해줬잖아. 그런 걸 다 예시를 들어줬잖아. 그런 거 회상을 하면서 최대한 빠른 속도로 읽어야 돼. 왜냐면 수능은 너네가 학습하는 그 학습 대상에서 문제가 나와. 그래서 너네가 읽고 있는 그 교재의 그 내용이 1번부터 5번 사이의 지문으로 만들어질 거야. 하지만 논술은 아니야. 너네가 공부하는 그 내용이 절대 시험에 안 나와. 너네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내용들은 너네의 논술풀이 습관을 만들어주는 교보제일 뿐이고 실제로는 새로운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수능과 달리 EBS 연결 이런 거 없다고 논술은. 그지? 그러니까 너는 어차피 들어가면 처음 보는 문제를 푸는데 뭐하러 그거를 암기하듯이 정독하고 앉아있어. 정독은 수업할 때 하는 거고 최대한 빠른 속도로 읽어. 그럼 어떻게 돼? 대충 읽게 되겠지? 그거 바퀴수를 늘려. 1회독, 2회독, 3회독 이 개념은 알지? 너네들도. 근데 이게 어느 정도가 좋냐? 반수 성공생의 기준으로 말해줄게. 반수생이 뭔지 알지? 반수 성공생들이 일반적으로 선생님한테 보고할 때 하는 말은 6주 정도 했고요. 요거를. 그 다음에 요거를 한 게 일주일 전체 통틀어서 제일 긴 주가 6시간을 안 넘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이 했지 걔들은. 왜 더 많이 했을까? 반수생이다 보니까 현역 고3 애들보다 교실 청소도 안 해도 돼, 뭐 수행평가도 없어, 내신도 없어, 되도 않은 학교 활동도 없어. 그러니까 시간이 많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 거지. 그 다음에 한 주에 요거 다 합쳐서 6시간 이내인데 6주밖에 안 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을 요거는 더 시간이 적게 걸려. 요것만 본 애들은. 어쨌든 이거 다 본 애들이 4번 반복할 수가 있대. 그거를. 이건 선생님이 정해준 게 아니라 반수 성공을 기준으로 한 거야. 너네는 뭐다? 이거보다 무조건 적어도 된다. 이거 무조건 적어도 된다. 반수 성공생, 실제로 논술로 합격한 애들 기준으로 한 거고, 너네보다 시간이 많은 애들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2 이상 할 필요가 없다. 근데 왜 6주냐? 보통 반수한 애들은 6월 말에 대학교 기말고사 끝난 다음에 7월 첫째 주부터 시작을 하거든. 그러니까 뭐야? 6주면 8월 둘째 주까지지. 근데 걔들은 대학생활 1학기 때 노느라고 너네보다 수능을 많이 까먹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스퍼트를 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걔들은 딱 6주, 7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8월 첫째 주, 둘째 주 하고 끝내는 거야, 논술. 그 다음에는 너네와 달리 걔들은 입시 감각이 있기 때문에 8월 셋째 주부터 이미 자기가 갈 대학교가 정해져. 그 다음에 자기가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 이하로는 원서를 어차피 안 쓸 거잖아, 반생이니까. 그러니까 그 학교 기출문제만 계속 풀면 되잖아. 그걸 8월 셋째 주부터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해야 될 복습은 이게 다야. 이것 때문에 논술 준비 요만큼 하느라고 수능에 데미지 간다? 야, 그거는 너네 자신을 속이는 거다. 근데 이것만 해주면 된다고 내가 지금 말했잖아. 이것만 한다면 내가 노릴 수 있는 원하는 대학교에 대한 낙타 바늘구멍이 얼마나 넓어지는 거야. 논술 전형이 생기니까. 그거 생각하면 훨씬 늘어나겠지. 이거 꼭 명심하고 실천하기 바란다. 6월 평가 시험 끝난 뒤로 여름방학 끝날 때까지 너희들이 해야 될 거를 일단 첫 번째 편, 기말고사 시작되기 전까지 꼭 해야 될 걸 정리했고, 하지만 지금 기말고사 끝난 후니까 자기가 선생님 설명을 듣고 이거는 정말 해도 될 것 같은데 사실 해둬야 돼. 꼭 실천을 하고 바로 이제 기말고사 끝난 이후에 해야 될 것들, 그거를 정리해 보도록 하자. 이상